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선도사관으로 본 고려. 제가 이제 고조선부터 선도사관 입장에서 우리 한국사를, 한국사 자체를 다시 다룬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사 안에서 뭐 정통 역사 부분은 또 역사학 입장에서 보시지만은 또 제가 또 전공한 선도사, 요런 입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후삼국 시대를 연 난세의 영웅들. 어찌 보면 중국의 삼국지 소설 잘 아시죠? 그 중국의 삼국지 소설 못지않게 우리 역사에서 배경이 될 만한 시대가 바로 후삼국 시대입니다. 그 후삼국 시대의 영웅들 얘기입니다. 신라 통일 후에 100년간 평화의 시대, 태평성대, 또 그 이후에 100년간은 신라 왕족들끼리 집안 싸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힘든 건 백성들이죠. 그러다가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 자체가 향락에 빠졌죠. 어떤 역사학자는 웃으면서 그럽니다. 원래 진성에서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인데, 오히려 보통 요즘 말하는 잭스성, 뭐 잭스를 밝힌 여왕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향락에 빠집니다. 그 바람에 나라 안에 창고는 텅 비고, 더군다나 가뭄이 심해지니까 농민들이 심하게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89년에 되니까 거의 전 지역에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둘 정도로, 한때 경주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초가집이 없었다 그러죠. 초가집도 없고 경주의 일반 백성들마저도 수치로 뭐 밥을 해먹었다 합니다. 일반 나무를 떼면 연기 많이 나니까 그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정도였는데 망할 대로 망한. 어찌 보면 신라가 500년 이상, 통일신라까지 합치면 근 7, 800년 이상 간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대단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로마 연구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로마가 왜 망했나 라기보다는 로마가 어찌 안 망하고 저렇게 오래 갈 수 있었나 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 왕조는 한번 세웠다 그러면 500년 이상 갑니다. 뭐 고려 마찬가지, 통일신라 500년 이상, 뭐 또 조선, 고려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정도인데, 그 정도로 신라 말에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세금 거두기 힘드니까 심지어는 더 농민들, 일반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또 마찬가지로 막 농민들 쥐어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민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해준 것도 없이 계속 세금을 걷어가니까 아예 그냥 도적이 된다든지 유랑민이 된다든지 그런 가운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큰 어떤 영웅이 바로 견훤과 궁예죠. 원래 견훤은 신라 왕실의 어떤 변방의 장수 출신입니다. 병졸부터 시작했다 그럽니다. 장수 출신. 또 궁예 역시 신라의 왕실 왕자 출신이라 그러죠. 다 신라의 백성이고 신라의 왕자 출신인 사람들이 결국 신라 조정 자체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은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죠. 물론 후삼국 시대 중국의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처럼 삼국이라 하지만은 이때는 신라는 이미 그야말로 힘도 못 쓰는 시대, 신라에는 장수 하나 제대로 변변이 없는 그런 시대. 결국은 크게 후고구려 후백제의 싸움이었죠. 신라는 그래도 이제 왕이니까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명분을 유지하는 그 정도입니다. 고려의 김부식은 세 사람의 평에 대해서 다음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라는 그 운이 다해 도의가 땅에 떨어지자 온갖 도적이 고선도치에 털고같이 일어났다. 그중 심한 자가 궁예와 견훤 두 사람이다. 궁예, 견훤 두 사람 다 고선도치 같은 도적이다, 그래 보는 거지요. 궁예는 본래 신라 왕자였으나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견훤은 신라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모범의 마음을 품고 수도 경주를 공격해 임금과 신하 백의를 짐승 죽이듯 풀베듯 했다. 두 사람은 천하의 극악한 자들이다. 궁예는 신하에게 버림을 받았고 견훤은 아들에게 화를 입었다. 모두 자초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 김부식은 견훤과 궁예를 아주 심하게 도적대 중에서도 나쁜 도적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왕건과 겨룰 수 있겠는가.
그들은 왕건을 위해 백성을 몰아다 준 자들에 불과하다. 결국은 왕건이 후삼국 통일하도록 조연 역할한 그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김보식이 이렇게 썼지만 김보식이 또 어느 때 사람입니까? 고려 사람이죠. 당연히 이렇게 왕건을 높이고 견훤과 궁에는 아주 심한 도적대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태조왕건 뭐 드라마 나왔었죠. KBS 드라마로 아주 히트 쳤는데 거기서 어쨌든 잘 다룬 편입니다. 자, 견훤 수신제가에 실패한 영웅,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견훤 상주, 오늘날 상주와 같은 지역입니다. 상주 가은현 출신인데 백제 의자왕의 후손이라 알려진 아작의 장남이라는데 실제 의자왕의 후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견훤이 그냥 그렇게 조작한 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족보가 좀 복잡해요. 상무사 후백제 견훤조에 다음과 같이 견훤 출생담을 적고 있는데요. 광주 북촌 어느 부잣집에 어떤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한테 밤마다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그 밤마다 남자가 찾아와서 동침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솔직히 고백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놈이 누구냐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밤에 잘 때 몰래 그 남자 옷에다가 실을 껴서 바늘을 딱 꽂아놔라. 그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실을 따라가 봤더니 바늘이 꽂힌 데가 바로 지렁이 옆구리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랫동안 견훤은 지렁이의 화신이다. 왜 지렁이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지렁이가 용 못지않게 뭐 신성한 그런 동물도 아닌데, 근데 요 비슷한 거는 실제 우리나라 설화 말고 중국 설화에도 좀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진해 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견훤 오랫동안 지렁이의 화신이다. 요런 말이 돌게 된 게 요렇게 나오는 거, 바로 삼국사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견훤이다. 그래 말합니다. 병졸 출신이었습니다. 병졸 출신인데 어쨌든 뭐 병졸 출신이지만 힘이 장사고 그야말로 천하의 영웅이죠. 그러다가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결국은 나중에 해군 병사로 시작했다가 해군 비장이 됩니다. 이 비장은 물론 설이 몇 가지 있는데 장수 바로 옆에 부관이다. 그래 보기도 하고 또는 돌격대장이다. 그래 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어쨌든 해군 뭐 장교 출신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주로 순천만 부근 그렇게 있으니까 해역에 있으니까 주로 당나라, 그 당시에 당나라와 교육을 많이 했으니까 당나라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을 보면서 거기 유학생들 또는 뭐 당나라 갔다 온 유학생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서 당나라 바로 동남아 정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래서 나중에 견훤이 왕이 됐을 때 중국의 오나라 월나라 올 쪽과도 친교를 맺고 합니다. 아마 그때 좀 동남아 정치에 중국 남방 정치에 대해서 좀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도탄에 파지고 온 곳에서 뭐 도적대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같이 일어난 겁니다. 경주 서남쪽 구련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가는 곳마다 호응하는 무리가 늘어 한 달 만에 5천여 명이나 되었다. 물론 견훤이 그만큼 영적으로 싸움도 잘하고 뭐 용모도 뛰어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백성들이 신라 조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견훤이 일어나니까 따르는 자가 졸지에 5천 명이 되고 무진주, 지금 광주죠. 광주광역시 점령해서 스스로 왕을 칭한 지 8년 만에 완산의 도읍을 정해서 정식으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후백제 건국하면서 발표한 교서에서 나는 지금 완산, 지금 전주죠. 완산에 도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억울함을 서러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의 억울함을 다시 서러가고자 한다. 그 말 들으니까 옛날에 백제 출신들, 백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벌떼처럼 호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견훤은 927년 문경적 근품성 공격에서 경주 가까이 거리에 있는 바로 영천, 지금 영천 그 당시 이름은 골부 진출에 신라 압박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라 압박까지 그야말로 문경 시작해서 영천까지 들어오니까 그 다음은 경주죠. 그 당시에 경주에서는 신라 왕실에서는 제대로 내세울 장수마저 없으니까 고려 왕건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왕건이 1만 대군을 이끌고 구하러 옵니다. 구하러 오는데 그야말로 뭐 철원 근처에서부터 경주까지 오는데 며칠 걸리죠.
그제 이미 견우는 경주를 습격해서 아예 왕을 죽이고 경유왕 죽이고 그 부인 왕비를 겁탈하고 심지어는 군사들한테도 궁년이 뭐 여자들 겁탈해도 좋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후에 경순왕후를 세웠답니다. 견우는 자기가 신라 왕이 안 된 거는 그래도 민심이 신라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신라 자체를 뒤엎고 자기가 왕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래 이미 그러고 나서 떠납니다. 떠난 후에 이제 왕건이 찾아옵니다. 와보니까 이미 견우는 떠났고 그래서 1만 명의 대군을 몰고 왔다가 견우는 가고 없으니까 그 중에서 기마병 5천을 뽑아서 견우는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오늘날 대구 팔공산 공산까지 따라갔는데 견우의 매복에 함정에 빠져서 박살납니다. 거의 대패하고 뭐 그야말로 뭐 왕건 혼자 도망오다시피 전멸하다시피 그래 됩니다. 그냥 견훤이 거기서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예, 말씀드렸죠. 처음에 견훤이 이쪽 광주, 전주 쪽에서 여기죠. 도읍을 정하고 그러고 나서 문경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영천, 고을부, 그 다음 신라 공격하려 할 때 고려 요청을 합니다. 그 왕건군 왔을 때는 이미 이쪽으로 후퇴하고 여기 공산에서 딱 매복에 있다가 왕건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천하에 이제 큰 세력이 신라는 그냥 유명무실하지만은 왕실이니까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크게 고려와 후고구려와 후백제 뭐 그런 세력이 양분되는데 물론 아직까지 백제는 정식으로 후백제로 왕국으로 건국을 했지만은 고구려는 아직 그러지는 못하지만 큰 세력이 두 개지요. 두 세력인데 궁예의 핵심 세력인 왕건을 박살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견훤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만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여러 번 고려와 싸웠지만은 우리 백제가 이렇게 많이 이겼다 하면서 내 활을 평양성 물루에 걸고 내 말에게는 대동강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왕건한테 보냅니다. 호기를 부린 거죠. 근데 이 문장 견훤이 쓴 게 아닙니다. 견훤은 뭐 글자를 몰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썼나 하면 당나라 유학생 최승우 유명하지요. 그야말로 뭐 신라 말에 삼최 그러면 최치원, 최은우, 최승우 뭐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최승우가 견훤 밑에 있으면서 요걸 썼을 것이다. 뭐 그래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견훤이 왕건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왕건 역시 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공산성에서 실패해서 이렇게 대패했지만은 그 전에 우리 고려가 백제한테 이긴 적도 많다. 그러면서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승패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응수합니다. 그러면 계속 싸우죠. 예. 오랫동안 궁예는 이미 가고 크게 왕건과 견훤의 싸움. 처음에 이제 궁예가 나왔지만은 거의 왕건과 견훤의 싸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930년 1월 왕건은 고창 병산에서 이 고창 병산인데 이 고창은 요즘 고창이 아닙니다. 그 정읍 밑에 있는 그 고창, 뭐 청보리밭 있고 하는 그쪽 고창이 아니고 안동 지역입니다. 안동 지역인데 거기서 견훤하고 붙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왕건이 견훤한테 밀립니다. 계속 밀리고 힘들고 할 때 심지어는 고려 장수들은 그냥 밀리다가 잘못하고 우리가 후퇴조차도 못할 겁니다. 지금 현재 견훤의 군세를 봐서 우리가 후퇴할 자리는 요 길입니다. 요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까지 나왔을 때 유군필이 그럽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후퇴할 국리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장서서 돌격해야 됩니다. 저수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수봉 전투 시작해서 고창 병산 전투에서 1개월간 견훤의 군사 8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견훤이 물러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견훤이 몰락이 됩니다.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공산 전투에서는 거의 왕건이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후 다시 고창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 대승은 한마디로 이 유군필의 활약이다. 그래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려 최고의 명장, 싸움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명장이라 그러죠. 예, 보신 것처럼 바로 고창용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게 견훤을 의미합니다. 견훤이 지렁이의 후손이다. 지렁이의 화신이다. 그런 말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고창 전투에서 있었던 일을 안동지방에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이고, 장수들이 이게 소금을 묻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이제 견훤한테 밀리고, 그러다가 이제 견훤은 모래 사작에 진을 치고 있다가 고려군이 막 공격하려고 그러면 견훤은 지렁이니까 모래 속에 싹 들어가 숨고 그랬답니다. 물론 설하니까 모래 속에 싹 숨고, 그러니까 견훤을 도대체 이기지를 못하니까 바로 오늘날 안동, 그 당시 고창 지역의 호족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지렁이가 모래 속에 들어간 걸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소금물로 잡자. 그래서 그 냇가 위에 있는 못을 막아서 소금물을 심하게 뿌렸답니다. 그런 후에 또 고려와 싸울 때 견훤이 모래 속에 싹 들어가는 걸 보고 못에 물을 텄답니다. 그 소금물이 막 내려오니까 결국 지렁이가 못 견디고 도망갔다. 그런 설화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물이 흐르는 내라고 해서 간수내, 지금은 가수내라 부른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견훤이 진을 쳤던 그 모래가 좀 모래톱이 아주 길었답니다. 큰 강도 아니고 낙동강 지류에 속하는데도 좀 모래가 톱이 좀 길었다 해서, 그래서 진모래. 원래 길다라는 걸 경상도에서는 질다 그럽니다. 기억을 주로 지어서로 많이 발음하죠. 기름을 지름, 그러고 그런 것처럼 길다, 긴 모래를 진모래 그러고, 한자는 기니까 긴장자 써서 장사리라 불렀다. 이런 설화가 안동지방에 내려옵니다. 근데 실제 여기 주인공들이 결국은 안동지방 호족들이 요 세 사람들이 꾀를 써서 이런 거 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왕건이 기리면서 삼태사, 그러면 삼태사 사당도 세워주고 했는데, 실제 안동 호족들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은 유군필의 완락입니다. 처음에 견훤한테 고려가 밀릴 때는 안동 호족들이 가만히 있다가 유군필의 활약으로 크게 전세가 바뀐 걸 보고 그때 안동 호족들도 왕건한테 붙었다. 고래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운주성 싸움, 조금 전에 이제 했던 그겁니다. 그 고창 전투에서 이어져서 운주성 마지막 싸움이죠. 거기서 대패한 겁니다. 대패했는데, 이때 물론 운주성 싸움, 고창 전투 바로 다음에 운주성이 아니고 그 전에 살짝 몇 번 이제 왕건의 실제 해수로와 관계되는 데를 기습 공격해서 좀 탈환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바다 쪽에서 어떤 강 쪽에서 그런 걸 견훤에 습격당하고 하니까 왕건이 군대를 몰고 운주성으로 간 겁니다. 그 운주성 싸움에서 결국 크게 패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견훤의 세력이 몰락하는 세력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고창 전투에서 몰락하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결정타가 바로 운주성 싸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운주성 싸움에 왔을 때, 이제 왕건이 쳐들어왔을 때 견훤은 왕건한테 화친을 제의한 겁니다. 화친을 제의했는데 왕건 쪽의 참모들은 화친할 필요 없이 이기시로 바로 몰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막 급습해서 그야말로 화공작전으로 견훤을 박살냅니다. 그걸 당하고 나서 견훤은 내가 한때 천하를 호령했는데 이제 저 왕건 젊은이한테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늙어서 그렇구나. 고의가 지나서 판단력이 흐려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왕위를 양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견훤한테는 아들이 여러 명입니다. 실제 첫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3명 있고, 또 둘째 부인한테 낳은 아들이 있는 넷째입니다. 금성이 있는데 당연히 적장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첫째 부인은 죽고 없으니까 둘째 부인한테 낳은 금강. 물론 이제 견훤이 볼 때는 이 금강이 신체도 좋고 싸움터에서 활약도 잘했다 그러지만은 실제 첫째 부인한테 낳은 첫 번째 아들 신검도 싸움터에 가서 싸움 잘하고 공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넷째한테 주니까 신검과 그 형제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금산사, 지금 김제 있죠.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킵니다. 그러면서 신검이 왕위에 오릅니다. 거기 갇혀있던 견훤은 처자식을 데리고, 처자식 그러지만 실제 처는 이미 없고 예첩과 자식들을 데리고,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탈출해서 왕건한테 갑니다. 왕건한테 가서는 오히려 그런다. 물론 왕건한테 대접도 받았지만은 바로 왕건한테 부탁해서 내 아들을 좀 쳐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왕건은 견훤을 앞세워서 신금을 공격합니다. 결국 신금 왕건 못 막아내죠. 그러고 망합니다. 자기가 세운 후백제를 결국 자기가 앞장서 선봉에 서서 망하게 하니까 견훤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뇌와 우울함 속에서 화병으로 등창까지 생겨서 죽었답니다. 견훤의 뒤를 이어 신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반판 즉위교세서 아버지 견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우리 대왕은 무용이 빼어나고 계책은 고금의 으뜸이었다. 그렇죠. 실제 천하의 최고였죠. 저는 궁예와 대적에도 견훤이 나왔고 그 이후에 왕건과 대적에도 견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창전투 이후에 서서히 몰락해서 그렇죠. 망해가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자임했다. 삼한 땅을 돌면서 백제를 부흥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그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했다. 바람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북을 치고 춤을 추자 멀고 가까운 곳에 호걸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백제 부흥의 공업이 거의 완성되려 했는데 어린 아들에게 왕위를 잘못 넘겨주는 천녀일실, 1000번 염려하고 한 번 실수했다. 그렇게 딱 평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천하의 영웅이지만은 결국 자식한테 몰락했으니까 수신제가에 실패한 영웅,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의 도치에 실패한 영웅 궁예. 궁예는 신라 헌안왕 혹은 경문왕의 아들이다 그래 하는데 대체로 삼국사기 쪽에서는 경문왕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많이 봅니다. 근데 그도 이제 적장자는 아니고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궁예가 5월 5일 날 단오 날 태어났답니다. 단오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물론 무지개를 닮은 흰빛이 지붕에 있었다 이런 거는 옛날에 그냥 영웅이 태어나거나 나중에 왕이 된 사람한테 그렇게 당연히 그래 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무지개 뜰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밤한기가 하나 쫙 끼어도 서기가 서렸다 나중에 그래 말하겠죠. 훌륭한 사람 되면. 근데 이 궁예는 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좀 신기하죠. 그 과장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단오에 태어난 애는 불길하게 봤답니다. 그게 문화랍니다. 그 당시 문화. 거기다가 더군다나 날 때부터 이빨이 있고 하니까 궁예 여러 왕자 중에 한 명 일관이 아버지 왕한테 그럽니다. 저 궁예는 불길하다. 단오에 태어났고 날 때부터 이빨이 있다는 것은 거의 짐승이다. 전 죽여야 된다. 근데 그러다고 왕이 죽이라 할 리는 없겠는데 다른 뒷얘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후계자 다툼이라든지 권력 다툼 그런 게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에 요 핑계 삼아 죽이라 그런 겁니다. 물론 아직 궁예는 갓난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명으로 죽이러 갔던 중사가 궁예를 들고 밖으로 던졌답니다. 누각에서. 죽이려고 던진 건지 차마 죽이지는 못해서 살려주려고 던진 건지 던졌답니다. 그럴 때 누각 밑에 후궁이 궁예를 받았습니다. 받다가 손가락으로 궁예 눈을 찌르는 바람에 궁예가 평생 애꾼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궁예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 살았습니다. 그래 궁예 그러면 이 캐릭터가 떠오르죠. 예. 그래 시골에 살 때 10세쯤 됐을 때 워낙 좀 사고 많이 치고 원래 궁예 자체가 좀 자유분방하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겠죠. 나쁜 말 하여튼 아버지도 없는 그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래 말하니까 이제 궁예가 우리 아버지 누구냐 그래 따지니까 결국은 후궁이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아 영월 3달 사로 들어가서 아예 그냥 스님이 됐는데 이름을 이제 선종으로 하고 승려가 됐는데 승려 생활할 때도 그야말로 계율을 지키는 그 삼국사기 기록에도 살짝 나온다 보면 그렇습니다. 계율에서부터도 자유분방하고 그러고 보니까 좀 파괴성도 아닌 뭔가 좀 그런 승려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를 지낼 때 그 당시는 이제 신라 때, 고려 때 다 불교가 거의 국교다시피 하니까 그냥 절 안에서 제 지낸 게 아니고 큰 시가행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 행렬을 할 때 궁예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가는데 하늘을 나는 까마귀에서 뭔가 가지가 하나 떨어졌는데 궁예의 바래떼기, 밖으로게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왕자가 새겨진 상아떼. 이 상아떼는 실제 글자 그대로 하면 요즘 뭐 배를 젓는 삿대를 상아떼 그러는데 요 상아떼는 그런 게 아니고 점칠 때 이제 상아로 만든 상가지대 조그만한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게 하나 바리떼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왕자가 써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손바닥에 왕을 쓴 게 아니고 그야말로 까마귀가 떨어뜨린 그 상아떼에 왕자가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궁예는 장차 나도 왕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워낙 그야말로 향락에 젖고 부패하고 뭐 그런 가운데 온 곳에 밀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궁예도 역시 성녀 자리 벗어 던지고 죽주의 기원을 찾아갑니다. 죽주의 기원 찾아갔다가 기원 부하가 됐는데 기원이 워낙 좀 뭐 궁예를 제대로 대접도 못 해주고 거기다가 오만하고 예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북원의 양길을 찾아갑니다. 그걸 보면 오히려 북원의 양길이 궁예가 살았던 곳과 가깝습니다. 강원도 쪽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양길 안 찾아가고 멀리 안성 쪽에 있는 기원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는 기원이 더 세력이 더 컸겠죠. 근데 이 기원이 그릇이 작았던 것 같아요. 기원 찾아갔다가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양길로 찾아가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한나라 세울 때 초평 항우와 같이 맞붙었던 유방, 그 유방의 천하의 장군 한신, 그 한신도 원래 유방한테 갔었습니다. 유방한테 갔었는데 유방이 한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니까 한신이 항우한테 갔습니다. 항우가 제대로 안 돌봐주니까 유방한테 가지요. 그 유방한테 가서 유방이 알아보고 대장수로 삼았지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용력도 있을 때 제대로 세력을 얻는다.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기원은 별볼 없어지고 오히려 양길은 제법 오랫동안 존재합니다. 그 양길의 신음을 얻어 궁예가 이제 양길로부터 군사를 몰고 지금 강원도 남부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 명주죠. 명주 장악했을 때 명주 주민들이 궁예를 크게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병력이 졸지에 3,500명으로 늘어났다. 이걸 볼 때 견운도 마찬가지였죠. 견운도 900제를 건국한다. 의저왕이 원수를 갚는다 했을 때 막 벌떼같이 모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곳곳에서 이미 민심은 신라에서 멀어진 겁니다. 신라는 별 볼 일 없다. 그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 궁예는 부하들과 동고동락을 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뭐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상벌도 분명하게 하고 실제 전리품에 대한 나눔도 공평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군으로 처리했다. 그래 볼 때 궁예 자체가 그야말로 뭐 미치광이니 뭔가 잘못됐더니 나중에 조금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은 제대로 된 카리스마 있는 영웅은 분명합니다. 또 지금의 강원도 북부 여러 성을 공격해서 빼앗아 군대의 형세가 크게 성하자 그러고 나서 양길과 결별합니다. 물론 양길도 나중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나중에 양길이 계속 궁예가 독립해서 커져 나가니까 결국 궁예를 습격하다가 결국 양길은 박살납니다. 그때까지 궁예가 찾은 영토는 변방지대인 강원도 중심, 그렇죠. 강원도 쪽이니까 제일 이제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자. 견운이 백제의 땅을 회복하자 후백제 세운 것처럼 궁예 역시 강원도 쪽이니까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자 하는데 고구려 중에서도 동쪽 변방이죠. 서쪽 남아있잖아요. 서쪽 황해도 평안도 이쪽이 바로 궁예의 소원이었는데 그럴 때 송악, 지금의 개성 출신 호족 왕건 가문이 견운한테 들어온 겁니다. 궁예한테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제 궁예 세력이 막 커지니까 결국 왕건 가족도 들어왔겠지요. 들어왔는데 그게 궁예한테는 큰 힘이 된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고구려의 땅을 회복했다 그래 볼 수도 있겠죠. 왕건의 조상들은 일찍이 송악을 장악해서 서남 일대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유력한 바다 상인이었다. 자, 이걸 보면요. 원래 궁예는 철원 중심으로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는 지금도 그렇죠. 첩첩산고길이죠. 곡식도 좀 부족하고 그렇겠죠. 근데 황해도 평안도는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얻은 데다가 또 주로 철원, 원주 이런 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바다 쪽과 멀었는데 왕건 일족은 개성상인 그러죠. 중국과 무역을 하는 해상상인 출신입니다. 결국 바다도 장악하는 그런 한마디로 일거양득 얻은 게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가 송악을 장악함으로써 해로를 통해 남부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후백제 개농과 장원을 겨룰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궁예는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바로 개성, 송도 그쪽에 왕건 세력과 손잡았고 또 왕건 가문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궁예 세력이 계속 커져나가니까 각 지방에 호족들이 있지만 그냥 지금 요 상태보다는 궁예를 등에 업고 더 한번 우리 가문을 빛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왕건 아버지 왕융은 궁예한테 통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왕이 조선, 숙신, 변한 지역에서 왕노릇 하고자 한다면 먼저 송악의 성을 쌓고 나의 맏아들을 그 성주로 삼을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의합니다. 여기서 조선 그러면 바로 옛날 고조선 땅을 말하고 숙신은 숙신 갖고 조선을 또 꾸며낸 거 보니까 조선은 만주 쪽에서 좀 서쪽 그래 요하 이쪽을 말하고 숙신은 만주 쪽에서 좀 동쪽 말하는 그런 뜻 같아요. 변화는 이제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진정한 고조선을 다 회복하는 진정한 고구려를 회복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송악의 성을 쌓고 맏아들을 성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 말 듣고 궁예는 아주 기뻐하면서 실제 왕건의 아버지 왕융을 철원과 가까운 금성의 태수로 삼고 왕건한테는 송악의 성을 쌓게 한 후에 20살밖에 안 된 왕건을 성주로 삼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에서는 궁예는 왕으로 있고 계속 왕건을 내세워서 모든 전투에 대성을 거두게 하지요. 궁예는 역시 또 왕건을 시켜서 양주 지금 서울 지역 또 견주 양주 지역 공격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강원도 쪽 철원 원주와 바로 개성 황해도 쪽 거기다 서울 경기도까지 점령하니까 제대로 된 고구려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점을 철원에서 송악 쪽으로 오히려 이제 중심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아가 궁예는 왕건을 시켜 중부 이남 지역인 지금 광주, 남양주, 충청도, 충주, 청주, 괴산, 공략에서 영토를 확장한다 합니다. 궁예는 마침내 901년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멸하고 평양 옛도읍이 무성한 잡초로 덮였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는 일성과 함께 고려를 건국합니다. 자, 이걸 보면 견훤 역시 백제의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후백제를 건국하고 궁예 역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후고구려를 건국한 겁니다. 고려. 물론 나중에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꿉니다. 고려는 고구려와 같은 뜻으로 6세기 무렵 이미 중국에는 고구려를 고려라 불렀다. 자,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중국 문헌 속에서 우리가 아는 고구려 대체로 고려라 불렸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장소왕 때부터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꿨다 보면 됩니다. 지금 충주에 가면 충주 고려비가 있죠. 그게 옛날부터 내렸는데 거기도 보면 고려대왕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려대왕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여러 문헌에서 고구려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책에서도 처음에 고구려로 시작했다가 장수한 때부터 고려로 바꿨다. 국호를 고려로 해야 되는데 왕건의 고려와 헷갈린다고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이름을 따서 궁예도 고려라 처음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국호를 고려를 했지만은 고구려 중심 지역 출신 호족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고려의 중심 쪽이 황해도 그쪽이니까 뭐 평양이라든지 그쪽이니까 그쪽의 호족들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려란 이름 그러면서 역시 고구려의 원수를 갚는다 그런 걸 명분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러다 3년 후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꿉니다. 이 마진은 산스크리트 뭐 궁예 자체가 이제 성녀 출신이니까 산스크리트어 마진단의 약칭인데 이 마 그러면 크다 마반야바라밀다 뭐 그러죠. 마 크다라는 뜻이고 진단은 동방
여기서 따왔다. 그러니까 큰 동방의 국, 대동방국. 이제는 이제 진짜 강원도의 고려가 아니라 황해도 또 함경도 다 뭐 아우르는 제대로 된 고려다. 함경도가 아니고 황해도하고 평안도 그쪽이죠. 예. 그래서 마진단 따와서 마진으로 불렀다. 고래 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학자는 마한과 진한 합쳐서 마진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이름의 도읍을 송악에서 철을 옮긴다. 자, 도읍을 송악으로 옮긴 것은 고려의 후손이다. 그걸 강조하고 바로 송악 쪽에 호족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송악 갔는데 이제는 송악 쪽만이 아니다. 진정한 큰 나라다. 그러면서 다시 국호를 옮깁니다. 철원으로. 아마 그 의미는 송악에는 궁예 자신의 세력보다도 왕건 가족의 세력이 더 컸다. 뭐 송악 자체 토백이들이 더 세력이 컸다. 그래서 다시 철원으로 원래 자기 본거지 쪽으로 갔다. 고래 봐도 되겠죠. 그 1년 전에 궁예는 왕건톡에서 호백제 근거지 나주를 점령합니다. 그 위에 상주 점령해서 그러자 30여 개 군이 들어옵니다. 한반도 절반, 견훤보다도 오히려 더 넓은 세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궁예는 고구려라는 특정 국가를 개성하는 통일정책 버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아우르는 대동방국 마진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궁예는 911년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는데 이 태자가 바로 주역의 태괴에서 따온 겁니다. 이 태괴 의미가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 만물이 통하고 위와 아래가 서로 어울려 뜻을 같이 한다. 이제 고구려만이 아니고 고구려, 신라, 백제 다 아우르는 정말 큰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주역의 태괴를 따왔다는데 이 태괴의 의미가 요 위에 요게 땅을 뜻하는 지, 요 아래쪽이 하늘을 뜻하는 천, 지천태괴가 합니다. 요 지천태괴가 그야말로 작은 것이 가고 큰 곳이 오니 매우 길하고 형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데 이게 왜 크게 길하고 형통하냐?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요게 위에 있고 요게 아래에 있는 천지 비괴는 좀 좋지 못한 꾀입니다. 근데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지천태괴를 좋게 보는 이유가 이게 주역의 특징입니다.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면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땅은 아래로 내려올라 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한다.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좋게 보는 겁니다. 예, 주역의 이치가 그겁니다. 이미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면 고정되어 버린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천지비괴는 좀 흉한께로 보고 지천태괴를 좋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위에 요 땅지를 뜻하는 요에서 위 작대기 붙고 아래 작대기 붙으면 불화가 됩니다. 위에 화가 되고 아래 하늘천이 되는 화천대육괴. 역시 지천태괴 못지않게 좋은 꾀입니다. 근데 화천대육괴 그는 그야말로 크게 착해서 매우 형통하다. 이런 좋은 꾀 됩니다. 근데 또 주역의 특징은 한 꾀에 대해서 좋은 말만 쫙 쓰고 한 꾀에서 나쁜 말만 쫙 쓰지 않습니다. 이 지천태괴가 참 좋은 꾀인데 그러면서 요 효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다 좋은 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터가 되니 명령이 어지러워진다. 예. 그래 됐죠. 궁예. 결국은 궁예의 말 안 듣고 오히려 그냥 왕건한테로 세력이 가버렸죠. 역시 화천대육괴 참 좋은 꾀라 그랬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불과 하늘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참 좋은 게 너무나 착하고 길에서 크게 흥한다 했는데 그 화천대육괴 중에서도 효마다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자가 행하도록 하미니 소인은 해롭다. 그래 화천대육괴를 제대로 쓰려면 천자의 뜻을 갖고 천자의 길을 갈 때 정말 크게 흥하지 소인배가 감히 그런 게 갖고 놀 것이 못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의미로 택견한 이유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천하를 다 아우르고 사람마저 다 아우른다. 그런 뜻으로 태, 봉은 지역이니까 봉토, 태봉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국어를 태봉으로 바꾸고 또 자신을 미륵부로 칭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궁예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 그래 봅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가사를 걸쳤다. 가사도 그냥 가사가 아니고 금가사 뭐 그러지요. 큰아들을 청광보살, 막내아들을 신광보살로 삼았다. 외출할 때는 항상 흰말을 탔는데 말갈기와 꼬리를 고운 비단으로 장식했다. 어린 소년과 소녀에게 깃발, 일산, 향, 꽃을 들려 앞에서 인도하게 했고 승려 200여 명이 앞에서 번패를 부리며 뒤를 따르게 했다. 거의 미륵보살을 칭하고 그랬다. 뭐 그러지요. 근데 이거 미륵보살 칭하고 나서부터 우리 역사에서는 물론 또 태조 왕건 드라마에서 살짝 그래 다룬 것처럼 살짝 정신 이상적인 그런 쪽으로만 보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궁예는 독자 시력이 없었죠. 승려 출신입니다. 승려 출신인데 그래서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왕건시력과 손잡았습니다. 근데 왕건시력은 바로 송악에서 알아주는 호족이잖아요. 명문가입니다. 시력이 있죠. 근데 궁예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왕건이 자꾸 크니까 왕건시력이 자꾸 커져나가지요. 거기서 견훤이 아끼던 왕건이지만 견제심리가 발동합니다. 그 견제심리가 발동했는데 왕건이 송악 호족들 뿐만 아니고 왕건이 가서 싸우면 심지어는 경주 호족까지도 왕건한테 자꾸 붙습니다. 그러자 견훤이 그런 호족들을 내칩니다. 내치면서 바로 송악에서 천으로 도읍도 옮기고 또 왕건을 계속 지지하니까 그런 지지하는 호족 세력들을 쳐냅니다. 쳐내고 나니까 그 당시는 제일 지지 기반이 호족인데 스스로 견훤은 호족 세력을 쳐냈죠. 그러면 남는 게 누굽니까? 백성이죠. 예. 고립 속에서 궁예는 일반 민중들이 자신을 지탱해줄 지지 기반인 줄 알고 그 당시 민중들의 신앙이었던 미륵부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 겁니다. 이게 통한 겁니다. 이게 통해서 실제 민중들이 실제 궁예를 미륵불처럼 생각하고 또 미륵불처럼 백성들한테 잘해주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편 성공했죠. 그래 볼 때 이 미륵불, 궁예가 미륵불 행시했다는 것은 그냥 미치광이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좀 없는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왕건의 고려 입장에서 궁예를 미치광이처럼 했지만은 나름대로 성공한 겁니다. 예. 근데 좀 이제 미륵불 칭한까지는 좋은데 관심법, 탁 눈을 감고 상대방 마음을 읽는 능력이 궁예한테 있다. 실제 있었는지 모르죠. 궁녀 출신을 오랫동안 수도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갖고 신하들도 처단하죠. 심지어는 그렇죠. 드라마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우스개로도 많이 옵니다. 누가 기침을 했어? 관심법으로 보니까 네가 기침을 했구나. 내한테 반역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처형하고 이런 게 나오죠. 이때부터는 조금 뭔가 살짝 좀 뭔가 정상이 아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계속되니까 궁예의 부인이 강씨도 건의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건 옳은 길이 아니다. 그 소리니까 궁예가 화가 난 겁니다. 당신 왕건하고 내통했지. 그러면서 의심을 품다가 결국은 강씨도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궁예가 부인과 차씨까지 죽였다니까 일반 백성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우리 미륵불이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식까지 죽였다니. 거기서 민심이 떠납니다. 심지어는 궁예의 가장 근거지였던 철원의 민심까지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결국 복지겸, 홍유, 신순겸, 배현경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왕건은 군사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로 궁예를 몰아냅니다. 원래 이 복지겸, 홍유, 신순겸, 배현경 이 사람들 성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쿠데타 성공하고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성을 하사합니다. 우리 성, 시초가 물론 박혁거시에 김할지, 석탈에 이런 원시적인
원시라 하면 좀 보다는 고대에 성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성이 많아진 거는 고려 시작하면서입니다. 왕건이 호족 정책과 하면서 호족과 솔직하면서 성씨를 하사하고 특별한 호족한테는 왕 자신의 성, 왕건 성을 주고 막 그럽니다. 궁예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즉위 교서를 반포하면서 첫머리에 궁예의 잘못을 밝혀놓습니다. 전왕 궁예는 사방이 무너질 때 도적을 없애고 점차 영토를 확대해 나갔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을 썼지요. 그러나 나라를 통합하기도 전에 폭정과 간사함, 협박으로 세금을 무겁게 하여 백성은 줄어들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요거는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아닌 쪽이 많다 보는 게 초기에 백성들의 지지가 많았다 그랬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승자의 기록이니까. 그런데도 도를 넘는 궁궐공사로 원망, 요거는 맞겠죠. 막 쉽게 도읍을 옮기고 국호도 자꾸 바꾸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원망과 비난이 일어났다. 부인과 자식을 죽여 천지가 용서하지 않았고 귀신과 사람의 원망을 함께 받아 왕조가 무너졌으니 앞으로 후손들은 경계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건은 궁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한 게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